월 1,000만 원 벌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과연 그런 분들이 지금도 그 사업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10년 동안 커머스 사업을 운영을 하고 6년 동안 수많은 수강생들을 보면서 잘 되는 분들과 안 되는 분들의 결정적인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10년째 이커머스 전쟁터에서 살아남았고 앞으로도 바퀴벌레처럼 살아남을 100억 이상 판매해본 장 대표입니다. 이커머스가 쉽다고 생각을 하고 유튜브 같은 무료 자료에 커머스 시작하기만 해서 두세 달 만에 1,000만 원 벌었다 이런 좋은 면만 너무 비춰지다 보니까 그 이면은 사실 많이 못 보거든요.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무수히 많은 사업자들 중에 제가 봤을 때 한 80% 정도는 폐업을 하거든요. 1년을 못 버티고. 그들이 나타내는 공통점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고비 의존도가 매우 높은 사업자분들의 유형입니다. 상위 노출에만 집착을 하거나 광고비에 집착을 해서 CPC 과금 형식이라든지 다른 기타 광고비라든지 많이 지출하시는 분들이 광고비는 계속 커지는데 순익률은 낮아지고 광고를 끄면 유입도 안 되고 팔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광고비만 굳이 막 잡고 졸졸졸졸 따라가는 유형의 분들의 사업자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오가닉 유입이 없고 광고 유입만 있다 보니까 오래 버티지 못하고 쉽게 접는 분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두 번째는 마진 계산을 제대로 안 하는 분들이 보통 폐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게 초반에는 상관비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적기 때문에 예를 들면 월세, 그다음에 직원분들 급여, 세금, 기타 등등 잡비들이 나가는데 이것들을 초반에는 이제 눈두덩이가 좀 작았는데 매출이 좀 일어나고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고정비에 대한 지출이 늘고 근데 순익은 그대로고 근데 순익 계산을 처음에 고정 지출이 적었을 때 비용으로 계산을 했다 보니까 나는 이만큼 벌었는데 생각했다가 통장에 봤는데 돈은 없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겪는 분들을 봤기 때문에 마진 계산을 처음과 중간과 끝 이런 식으로 지속해서 마진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상품은 얼마 마진이야 이렇게만 단순하게 계산해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공급처를 단일로 유지하시는 분들은 저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초보분들은 아무래도 위탁으로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기 때문에 위탁 제품을 공급해주는 공급처가 보통은 한 군데일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면 온라인 총판사라든지 브랜드 유통하는 유통사라든지 아니면 제조해주는 제조사라든지 이런 공급처가 한 군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초보 셀러분들이 운이 좋게 어떤 상품이 효자 상품이 됐어요. 그래서 막 하루에 10개, 20개씩 막 나가는 상품이 됐는데 경쟁사가 그 공급처에 얘기를 해서 그 남아있는 재고 제가 다 사갈게요. 다른 분들에게 공급하지 마세요. 이러면은 팔리고 있는 상품을 내가 강제로 공급을 중단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초보 셀러분들은 공급처의 의존을 한 군데로만 꼭 지정하지 말고 여러 군데로 파이프라인을 좀 늘리듯이 공급처를 늘리는 게 좀 오래오래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무리하게 상품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초반에는 효자 상품을 만들려고 여러 가지 상품을 등록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행위지만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나다 보면 오늘 10,000원 벌었는데 이런 상품이 10개 있으면 10만 원 벌리겠지? 이런 생각으로 무리하게 제품을 확장을 하다 보면 제품을 늘리는 거에 대한 비용도 생각보다 크고 인풋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의 제품을 키우는 것보다는 당연히 10개의 제품을 키우는데 더 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제품을 무리하게 늘리다 보니까 내가 원래 팔고 있는 상품도 신경을 못 써서 얘는 매출이 떨어지고 다른 상품의 매출도 시작하자마자 빵 터질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막 매출이 많이 일어나진 않고 이런 뜨뜨미지근한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SKU 확장은 권장해 드리는 편은 아닙니다. 무리하게 SKU를 늘리다가 폐업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창고에 물건이 쌓이거나 내 공간에 물건이 쌓여서 결국 이거 당근으로 판매하고 끝 아니면 그 수량이 너무 많아졌다 그러면 그냥 덤핑업자 불러서 덤핑업자한테 물건 가져가라고 하고 끝 이렇게 손실 보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무리하게 SKU를 늘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파레토의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8대2의 법칙을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결국 100명이 창업을 하면 20명은 되고 80명은 폐업한다. 살아남으신 분들의 공통점을 봤을 때는 보통 몇 가지의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광고비의 득실 유무를 매일매일 체크를 하시는 분들은 오래 살아남는 경향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광고비를 10만 원을 썼는데 매출이 30만 원이 나왔다. 이 30만 원 매출에 대한 원가 금액 얼마, 광고비 소진 금액 얼마, 부가세 세금은 얼마 해서
내가 광고비를 10만 원을 썼지만 실제로 이 10만 원을 광고비를 태운 거에 비해서 정말 얼마가 남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항상 도식화해서 문서화 하시는 분들은 오래 살아남으시는 것 같아요. 감으로 10만 원 썼는데 30 나왔네, 내일 그럼 20 태워야겠다, 20 태우면 60 나오겠지, 20 태우면 60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광고비를 얼마를 써서 얼마를 남았는지가 정확하게 체크가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보고서 형태든 뭐 본인만의 스타일이든 매일매일 체크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은 완급 조절이 되기 때문에 오래 살아남으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광고비를 계산하는 것처럼 진짜 내 상품의 마진을 계산하시는 분들, 그리고 판매당 내가 이게 정확히 얼마가 남았다라고 인지가 되는 사업자분들은 살아남으시는 것 같아요. 진짜 마진, 뭐 제품 원가, 배송비, 그다음에 세금, 그다음에 고정 지출 비용, 이런 것들을 좀 세분화해가지고 이 상품이 얼마가 남았는지를 매일매일 기록하고 체크하시는 분들은 잘 생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마진 계산기와 광고 손익 보고서, 뭐 이런 용돈기 입장 같은 사업 가계부 지출 내역서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에게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정 댓글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공급처가 여러 개이신 분들은 오래 살아남는 경향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리스크 해칭을 위해서 메인 거래처뿐만 아니라 뭐 서브 거래처들을 여러 개를 늘려서 상품의 품절에 대한 이슈라든지 기타 이슈에 대한 대응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공급처들을 여러 개를 늘려놓으면 그나마 생존력이 좀 오래 길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메인 거래처에서 공급 중단이라는 이슈로 장 대표 사업장에 이 물건을 공급을 못하게 됐다, 그랬을 때 내가 여러 개의 거래처들이 몇 군데 더 있었다 하면 그 거래처들에게 저 이런 상품이 있었는데 공급 중단이 돼서 똑같거나 비슷한 상품을 갖고 계신 분이 있거나 그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체 상품이 있냐 라고 했을 때 편하게 물건을 바꿔 낄 수 있기 때문에 공급처를 분산하시는 유형들이 생존력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효자 상품이 무조건 있는 분들은 오래 살아남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 뭐 빅파워나 플래티넘이라고 부르는 등급의 판매자분들이 있는데, 인터넷 세상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상품을 10개를 등록해놓고 판다라고 하면 메인으로 팔리는 상품은 1개 또는 2-3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1000만 원이면 한 700만 원 정도 매출을 견인해주는 제품은 한두 가지 상품일 거예요. 그런 상품을 저는 효자 상품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효자 상품을 빨리 만나서 얼마나 오래 유지를 하느냐, 1년 안에 생존할 수 있는 갈림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너무 부러우신 유형의 케이스인데, 이런 분들은 어떤 유형이냐면 채널력이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채널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스마트 스토어에만 의존하지 않고 쿠팡, 토스 쇼핑, 자사몰 이런 데도 내 상품을 여러 개로 펼쳐놔야겠네 라고 하시던지, 나는 블로그만 하지 않고 카페도 해야 되고 인스타그램도 해야 되고 쇼츠도 해야겠네 라고 본능적으로 사람을 모으면 돈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본능적으로 채널력이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채널에 대한 이해도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것들을 굳이 배우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확실히 살아남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스마트 스토어 상위 노출에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마트 스토어 카테고리가 바뀌던지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노출이 안 돼버리는 상황이 생겨서 유입이 안 돼요. 근데 나는 쿠팡에서도 순위를 잡고 있었고 네이버에서도 순위를 잡고 있었다. 그러면 네이버 매출은 조금 빠질지언정 쿠팡에서 이제 리스크 해칭을 해주다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를 다시 복구하는 기간 동안 쿠팡으로 돈을 벌어서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를 한다 라든지, 유튜브 쇼츠로 소비자들을 막 유입을 시키고 있었는데 AI 정책 같은 게 강화가 돼서 채널이 날아갔어요. 그런데 이것만 하지 않고 나는 이거를 통해서 네이버 블로그도 세팅하고 카페도 세팅하고 다른 것들도 세팅을 해놨다 라고 하면 검색 유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채널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은 확실히 리스크가 낮아져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더라 라고 생각합니다. 요런 5가지의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체크해야 될 거는 저를 만나러 오세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농담이고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한다라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질문도 비슷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대로 된 마진 계산기가 있느냐, 인터넷에서 어중이 떠중이 돌아다니는 그런 계산기 말고 내 사업장에 맞춰져 있는 정말 마진 계산기가 있는지, 요게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영역 중에 하나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이 제대로 된 광고비 체크 파일이 있냐라는 겁니다. 광고비를 얼마를 썼을 때 얼마가 소진되었고 얼마나 유입이 되었고 얼마나 전환이 돼서 이 광고는 얼마가 남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는 계산기 파일이 있냐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체크해 봐야 할 거는 내가 채널력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를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조금 뭐 예쁘장하게 생겼거나 잘생겼거나 아니면 웃기거나 결국 유니크한 뭔가 탤런트가 있어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곳에 사람을 모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채널부터 당장 활용을 해서 물건을 판매하든 서비스를 판매하는 연계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AI 기술을 활용한 쇼츠 영상을 만들어서라도 채널을 운영을 해보고, 네이버 채널도 블로그, 카페, 지식인 같은 검색 서비스가 제공되어서 우리 상품을 노출할 수 있는, 우리 상품에 대한 정보를 노출할 수 있는 그런 채널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이해도, 운영 방법을 내가 습득을 하고 있는가, 요거를 체크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초보자분들은 한 6개월 정도 나갈 광고비와 고정 지출비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준비를 하고 이커머스를 스타트하는 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초보, 중수, 고수의 온라인 루트들이 있는데 제 뇌피셜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초보, 중수, 고수는 이러한 루트로 온라인 판매에 성공을 이루고 있더라라는 게 있습니다.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리스크를 낮추고 시작을 하려고 위탁 상품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위탁 상품으로 온라인 세상에 대한 경험을 쌓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뭐 예를 들면 나는 이 상품 위탁으로 1,000만 원 벌 거야, 이렇게 막 거대한 꿈을 갖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위탁 상품으로 내가 여태까지 구매만 했던 이 온라인 세상을 판매자로서 물건을 갖고 왔을 때 상품 등록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배송이 이루어지고 정산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온라인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대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어느 정도 경험이 쌓여서 돈이 어느 정도 벌리면 이거를 다시금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 상품에 투자를 하든 마케팅에 투자를 하든 광고비에 투자를 하든, 단순히 5,000원, 3,000원, 2,000원, 만 원을 번 돈도 허투루 쓰지 말고 내 사업자에 다시금 재투자를 해서 온라인 세상은 이런 식으로 좀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취득을 하면 아마 순수익을 올리려고 사입으로 바꾸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이제 한 중수 정도 됐을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순익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위탁으로 받아오던 상품을 마진을 뭐 10%에서 30% 더 늘리려고 돈을 주고 구매해서 내 제품, 내 사업자 공간이나 내 창고에 보관을 하는 행위를 이제 중수분들은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마진을 높인 상태에서는 이제 판매에 좀 집중을 해서 순익이 올라가져 있는 기반에서 개수를 더 많이 늘리기 위한 고민을 중수분들은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고수라고 하면 어떨 때는 위탁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사입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OEM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골라서 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고수로 올라가는 반열은 어느 정도냐면 사입이든 위탁이든 하루에 10개 정도 나가면 한 달 기준으로 300개, 3개월 기준으로 900개, 대략 한 1,000개 정도 판매를 할 수 있는 셀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가 되면 3개월치 재고는 내가 소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보통 중국 공장이나 중국에서 물건을 내 브랜드를 찍어서 OEM, ODM에서 가져올 때 MOQ가 1,000개부터 보통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0개 정도면 3개월 소진이 되니까 이 상품이 하루에 10개 나가면 난 3개월 정도는 꾸준히 판매를 할 수가 있겠네 할 때 내 브랜드를 만드는 걸 하라고 가이드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되면은 내 브랜드를 소유하고 내 제품을 소유하게 됐다라고 하면 이제 온라인 프로세스는 어느 정도 다 경험을 했고 이제 나는 판매에 집중해서 채널을 늘리든지 마진을 늘리든지 제품을 늘리든지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사업의 규모를 확장시키는 형태로 성장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셀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돈을 어느 정도 벌다 보면 이게 자면서도 돈이 들어오네, 놀면서도 돈이 들어오네, 이런 좀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서 재투자를 안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초보 때도 그렇고 중수 때도 그렇고 고수 때도 그렇고 번 돈을 내 사업에 계속 재투자를 해서 내 사업의 스노우볼을 계속 크게 키워나가는 이런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200만 원 벌어서 호캉스나 뭐 오마카세 같은 데 쓰고 뭐 한 500만 원 번다고 해서 300만 원짜리 외제차 계약하고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사업적으로 번 돈은 무조건 사업적으로 쓰자라고 가이드 드립니다.